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박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 밀러가 쓴 칩워라는 책을 좀 읽고 그것에 대한 좀 이렇게 논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이 한 3년 전에 쓰여졌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도 또 변한 것들이 많고 또 앞으로의 칩워는 어떻게 하려는지 이런 내용들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칩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칩 전쟁의 그런 역사, 또 현재를 탐구하고 또 칩 전쟁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칩워의 좀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칩워가 이제 시작된 어떤 그 배경, 냉전 시대에 이제 반도체 기술이 탄생하고 이것들이 확산되게 된 어떤 배경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부딪히는 한계점, 이런 것을 틈타서 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또 경쟁 어떤 구도에서 어떻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고 또 대만과 한국은 또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제 산업이 성장되게 되었는지 이런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의 어떤 탄생 및 확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약간 야 이게 반도체 뭐냐 뭐 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공학의 영역인데, 전자공학이라는 것은 전자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이제 증폭시키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 진공관이라는 그런 것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진공관 속에 전자를 탁 쏘고 이것들을 중간에 차단막에서 막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증폭시키기도 하는 그런 진공관을 가지고 어떤 전자기기를 만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진공관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이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그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버그를 수정한다, 디버깅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왜 나왔냐면 이 컴퓨터 이제 이 진공관들이 빛을 발사하고 열이 뜨겁다 보니까 이 벨 연구소에 이제 나방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 칙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쇼트가 일어나고 그럼 이제 진공관이 이게 꺼지게 되고 그럼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시 또 이제 리부트를 시키고 이런 일들에서 이 버그를 떼어내고 다시 컴퓨터를 새롭게 다 리부트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반복됐었고, 프로그래밍이 발전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그런 에러를 찾아내는 일,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에서 에러를 찾아내는 일을 갖다 이제 디버깅한다. 그 나방이나 이런 것을 빼낸다. 이제 이런 그 말로 이제 발전했었죠. 또 커다란 어떤 진공관으로서 이제 전자를 컨트롤하기 시작했는데,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학자가 이제 벨 연구소에서 이 진공관을 대체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라는 것을 발명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그렇게 뭐 전자를 쏘고 중간에 뭐 차단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이 물리적 소자의 어떤 특징들, 이거 이제 P극과 N극의 이제 관계라고 그러는데, N극은 상당히 이제 그 전자가 부족하고 P극은 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서 저것저것 이제 그 흘러가게 되는데, 이것을 전류를 그 흐르게 되면은 막을 수 있고 또 전류를 빼주면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바로 그 어떤 화학물질, 그 소자를 가지고 이제 이 전자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그런 어떤 진공관식보다는 혁신적으로 이 부피도 작아졌고 전기의 사용량도 작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나방이 날라드는 그런 디버깅의 그런 일도 필요 없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 전자공학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1947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50년대 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뭐 이러는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공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혁신을 하는데, 이거조차도 이 트랜지스터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 트랜지스터들을 어떻게 작은 곳에 직접 해서 회로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 큰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아주 그 축소형화해서 트랜지스터를 작은 공간 안에다 밀집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직접 패러,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그래서 IC라는 것들이 개발해져요. 이것이 한 1950년대 이제 후반 정도에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직접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작은 곳에 직접 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 스위치처럼 온 앤 오프를 시키는 그 단순한 그 기기인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도 막 그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이제 사실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이 주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주판이 뭡니까? 이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기잖아요. 온 앤 오프, 온 앤 오프. 이 주판 가지고 계산들을 다 해왔잖아요. 근데 그 주판을 바로 이제 조그만 트랜지스터 해놓고 온 앤 오프, 온 앤 오프 하면서 그 온 앤 오프로서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온 앤 오프를 가지고 그런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을 다 하게 되고, 점점 이제 그걸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수로 오고 여러 가지 수학의 복잡한 방정식을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판 같으면 그 뭐 숫자 몇 개만 하려도 이렇게 큰 주판이 필요한데, 손톱만한 트랜지스터 그 직접 회로로서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기술이 나오긴 나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용도가 그렇게 그 별로 보이질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작게 하니까 컴퓨터를 좀 작게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수요는 바로 이제 국방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국방에서 이런 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을 제어하는데, 예전만 해도 미사일의 그 명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영향도 그럼 빨리빨리 계산을 해서 이 궤적을 갖다가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진공관을 갖다가 미사일에다가 탑재해서 이게 쏴서 가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산을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변수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명중이 높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그 인터랙티브 서킷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칩화됨으로써 미사일 안에다 장착시키다 보니까 변수가 나타나면 바로 다시 또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이러면서 명중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레이더의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에서 이 용도가 이제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에서 수요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페어차일드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국방의 그런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발전해야 되고, 이러한 그 회사들, 이런 그 직접 회로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을 그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이제 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이제 모여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이제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페어차일드, 인텔 이런 기업들이 속속들이 실리콘밸리에 모여서 기업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시대가 그야말로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뭐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직접 회로를 그냥 단순한 어떤 이 1과 0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산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이제 컴퓨터에 대한 CPU 그런 이 프로세싱 유닛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이제 승승장구하게 되죠. 초기에 이제 국방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국방 산업의 어떤 수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이나 뭐 항공기, 레이더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점점 다 차고 나니까 뭐 그렇게 이제 수요가 높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제 국방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국방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높은 가격에 그냥 납품하고 생산성이라든지 비용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력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국방 시장만 바라보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반도체 이 칩을 만드는 어떤 이 비용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되고, 반도체 이 기술들이 해외로 이제 조금씩 이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그 일본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사업의 어떤 기술들을 조금씩 이제 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D램 시장을 뛰어들기 시작하고, 일본이 바로 소니가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일본은 뭐 국방이 이렇게 뭐 그런 수요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타겟을 이제 민간 수요를 이제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 반도체로 도대체 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전자제품에 이제 반도체를 넣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소니가 원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점점 더 작은 칩을 넣으면서 뭐 워크맨이라든지 뭐 TV라든지 뭐 밥솥 뭐 이런 거에 다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축소시키면서도 성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전자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에서 일어난 이제 일들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니의 워크맨은 뭐 전 세계 시장을 막 석권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민간 수요의 그 제품들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생산성이 굉장히 그 비용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저비용의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기업보다 훨씬 더 저비용으로 좋은 품질의 D램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고, 미국 기업들로부터 일본이 그 빼놓은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일본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죠. 미국이 점점점 이 반도체 시장을 갖다 이제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에게 산업의 어떤 헤게모니를 이제 잃기 시작하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뭐 그 일본이 이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의 거의 이제 70~80%를 공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발전하게 되고, 일본의 뭐 NEC라든지 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반도체 생산을 하게 됩니다. 뭐 한때 일본이 미국의 뭐 부동산의 대부분을 살 수 있다라든지 무슨 뭐 뉴욕의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 엄청나게 이제 일본이 발전하게 되는데, 저는 요 대목이 이제 책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 대목을 주목하는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그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은 일본의 정치인인 그 이시하라 신타로라는 분하고 소니의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 미국 사교계를 뭐 우지자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미국 사람들과의 그 정치 권력들과 그 교류를 가지면서 그 소니를 구축했던 그 공동 창업자인 모리타 아키오, 이 두 사람이 책을 발간하는데 그 제목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The Japan That Can Say No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죠. 이 책은 세 가지를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주권의 중요성. 이 기술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게 기술을 빼앗기게 되면은 산업을 빼앗기게 되고 국가가 이제 약해진다. 그래서 이 기술의 어떤 독립성, 주권,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기술 없이는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체 기술 생태계를 확보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대한 비판과 자기네들의 자주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제 하청 공장의 역할을 벗어나야 된다. 독자적인 외교나 국방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사실은 이제 일본이 너무 발전하니까 뭐 그런 반도체 협정 같은 걸 만들어서 슬슬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갖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이 아시아의 리더십을 갖다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의 경제 기술의 허브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공급망도 이제 일본이 주도가 돼서 이 아시아 경제의 어떤 협력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간하죠. 이 책이 출간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고, 이 책이 발간되자 미국은 발칵 뒤집힙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다 이 책을 보고, 미국의 CIA에서도 이 책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강력한 이 제재 정책을 시작합니다.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생각한 것이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대안이 바로 한국과 대만. 미국과 또 이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과 대만에다가 이 반도체 기술을 줘서 일본의 어떤 독점적인 그 역할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시작하죠. 그 덕분에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에게 미국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 반도체 기술을 갖다 이제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 이제 그런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가졌던 그 D램 기술이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앞서고 있으니까 자기네 가지고 그냥 D램 기술도 다 한국에다 주는 거죠. 그런 혜택도 입었고 또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이 삼성전자에게 이제 대폭적인 어떤 지원을 하면서 삼성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죠. 그와 비슷한 시기에 대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TSMC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TSMC도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또 미국 정부에서 이제 기술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어떤 재편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야, 미국 무섭구나. 이거 미국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책 한 권 딱 발간했더니 벌써 딱 보고 이거 안 되겠네. 내가 탁 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제재가 들어오는 거죠. 이 대항마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일본 자체의 그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하는데 플라자 합의는 G5 이 국가들이 모여서 환율 정책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을 하는데 엔고를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달러당 뭐 하여튼 200엔 정도 했던 것을 갖다 100엔으로 그냥 뚝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 엔고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상품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수출 중심으로 그냥 반도체 팔았는데 반도체 값이 갑자기 2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시도하면서 일본의 기업의 경쟁력을 갖다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소니나 도시바의 점유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소니가 이 반도체 산업의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장악력을 슬슬 잃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시작됐고 이것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 미국이 이거 얘네들 놔뒀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일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한다? 이거 약간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본도 이 소니가 이제 꺾이면서부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가 꺾인다는 그 사인은 이것도 어떤 사인일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그래도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그래도 일본 자체의 덩치가 있잖아요. 자체 내수도 있고 인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힘들지만 버텼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뭐 00년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티지? 뭐 이런 이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린 뭐가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일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에는 그러면서 그 일본이 이제 그 경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 이 반도체 전쟁에는 그 소련과 중국이 있었죠. 그런데 소련과 중국은 그렇게 크게 부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그 반도체의 기본적인 기술들, 모든 그 헤게모니를 갖다 미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일본에 엄청나게 이제 그 이 기술 유출을 갖다가 그 통제를 했고 소련과 그 중국은 항상 그 다음 뒤떨어진 기술만을 이제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맥을 못 추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이 책에는 뭐 여러 가지 스파이들의 그런 활동들, 책은 약간의 기술적인 책 같지만은 굉장히 소설처럼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일본의 견제 전략의 어떤 덕분에 이제 한국과 대만이 어떤 반도체 산업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에는 이제 대만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만 TSMC,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 TSMC는 세계 최초로 이제 파운드리 모델을 장착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했는데 반도체가 이제 단순한 어떤 그 이 D램 1과 0을 저장하고 1과 0을 그 스위치의 역할하는 그런 거에서 연산을 하고 뭔가 특화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 회로들이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칩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대만의 그 회사는 그러한 그 회로들이 설계가 오면은 그것을 양산하는, 그냥 생산만 하는 생산 공장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생산 자체에도 엄청난 노하우가 들어가고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죠, 반도체에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어떤 생산 라인 중심의 그 회사로 발전을 시키고 팹리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팹이라는 것이 그런 그 반도체 이제 설계를 얘기하는데 설계가 없는 팹리스 공장으로 사업 전략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전자, 지금은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D램 시장으로 이제 그 장악을 하는데 이 D램 시장은 바로 기본적인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반도체 산업은 발전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오고 하면서 일본을 갖다가 이제 뛰어넘는 이제 그런 그 기업으로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세계 메모리 시장을 대한민국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어느 해인가요? 그 소니를 이제 앞서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진 이제 그런 그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니는 점점 이제 반도체 산업 다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니의 가전제품도 다른 그 기업들의 가전제품보다 별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안 보이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D램의 어떤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삼성전자의 또 이제 가전제품이 뭐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니를 앞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들이 저는 이제 책을 보면서 이 소니와 삼성의 경쟁 같은 그런 어떤 양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니를 앞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경제나 산업도 이제 일본을 뭐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승승장구하는 시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40년대 후반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부터 해서 그 반도체가 이제 국방에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실리콘밸리가 중심이 됐다가 이제 민간 수요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이제 민간 수요 헤게모니를 잡고 일본이 D램이라든지 이런 그 이 반도체의 어떤 세계적인 강자로 이제 부상이 됐고 그러다가 고개 좀 바짝 들었다가 탁 맞고 수그러들면서 이제 대한민국과 대만이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그 부각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까지 어떤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칩5의 이제 모습들이죠. 지금의 칩4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의 혁명과 반도체 시장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것들, 그다음에 인텔과 퀄컴의 반도체 사업이 어떤 그런 전략, 그 반도체 사업의 어떤 그 경쟁들, 그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반도체 전쟁이 다시 한번 또 불을 붙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 내용들은 좀 일부는 이제 칩4의 내용에도 있고 이제 AI 시대나 이런 것들은 이 책이 나올 때는 이제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팹리스의 혁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 설계 전문의 그 기업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TSMC 같은 회사들이 이제 설계 도면만 갖다 주고 그냥 반도체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반도체가 단순한 어떤 그 메모리의 역할, 단순한 연산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아주 고도의 정밀한 어떤 계산들을 회로로서 다 그냥 계산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퀄컴,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내는 설비 생산 기지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설계 노하우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생산은 TSMC라든지 또 삼성도 일부 그런 그 생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이런 기업들이 바로 파운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의 이익이 훨씬 더 크죠. 뭐 이건 제조원가 없이 그냥 설계만 해놓으면은 되고 TSMC라든지 삼성은 이거 뭐 공장 돌려야 되죠. 원가 들어가고 거기에 약품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영역의 어떤 반도체 강자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퀄컴은 바로 이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설계의 모든 헤게모니를 갖고 모든 IP들을 갖다가 이제 거의 그 쥐면서 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어떤 핵심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이 핸드폰이 여기 다 이제 퀄컴 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퀄컴이 설계한 그러나 생산은 뭐 TSMC나 삼성이 한 그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 퀄컴 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얘네들이 이익이 훨씬 더 이제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그 AI 시대가 되면서 너무나 이제 그 알려진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이제 처음에 그 반도체 설계 시장을 보면서 그래픽 쪽에 어떤 그 특화된 칩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면서 이런 이 화면에 이런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래픽이야말로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컴퓨터 화면에 그냥 그 그림 하나 그린다는 것이 그냥 캐릭터를 보내는 거는 그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캐릭터 이제 전송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형성하는 거는 다트들 간의 이 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확대시키고 줄이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계산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계산에 특화된 반도체를 설계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GPU는 바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이 그래프, 이 그림들을 프로세싱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 AMD는 요거는 이제 CPU긴 하는데 모바일 기기, 그 ARM 프로세스, 기계 안에 들어간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그런 칩들, 그런 것에 특화된 그런 그 CPU를 이제 그 설계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영역들이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인텔은 이 컴퓨터 시장을 갖다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PC용 또 서버 그런 데 들어가 있는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 설계에 특화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죠. 그리고 이제 TSMC는 어떤 전 세계의 그런 그 설계한 그런 반도체의 생산 기지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재편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텔은 이제 CPU를 갖다 설계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386세대다, 486세대다, 이제 뭐 586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바로 이 CPU의 그 넘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텔은 이제 그 PC 시장에 특화된 그런 그 CPU를 갖다 설계하는데 그 시점마다 처음에 이제 286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성능이 높은 CPU로 넘어간 것이 386이고 또 좀 더 성능이 높은 것을 이제 그 넘어간 것이 486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시리즈, 그 CPU 시리즈를 내죠. 그래서 이것들이 PC에 들어가면은 그거 갖다가 뭐 386 컴퓨터다, 뭐 486 컴퓨터다 이렇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컴퓨터를 쓴 세대들이 있잖아요. 우리 때는 386이 제일 좋았어. 우리 때는 486이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 정치권에서 뭐 386 세대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PC라든지 그런 서버들, 그 은행에 들어가는 큰 그런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CPU라든지 이런 것에 특화된 그런 CPU를 이제 설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인텔이 미스한 것은 근데 2010년 정도 들어오면서 이 그 모바일 시대가 열리잖아요. 핸드폰 시대가 열렸는데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CPU를 등한시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 기존의 PC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잘 나가다 보니까 그 모바일 시장을 놓친 것이 사실 인텔로서는 상당히 큰 그 아픔이죠. 이후에는 사실은 핸드폰 숫자가 이 PC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더 늘어났고 그것을 갖다 그 시장을 이제 끼워찬 것이 바로 이제 ARM 프로세서들, 이 ARM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시장을 갖다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 이제 퀄컴은 특히나 이제 통신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 이런 것들에 이제 특화됐고, 이후에 이제 퀄컴 뭐 애플, 삼성, 뭐 중국 뭐 이런 업체들과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퀄컴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기업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AI 시대를 이제 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경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사실 퀄컴이 이니셔티브를 좀 잃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뭐
챗GPT 나오고 뭐 또 좀 중국의 딥시크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다시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 AI를 위한 CPU가 부각이 되는데 그것에 바로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 AI 그 시대 반도체 전쟁에 이제 승자가 됐느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비디아는 이 컴퓨터 그래픽 연산을 잘하기 위한 그 이 칩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화학에서 얘기하면 이제 선형 이 벡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트릭스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하느냐가 이 그래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아주 고성능으로 하는 그런 GPU 시장에 특화된 칩을 만들어냈었는데 LLM 모델이 발표가 되고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이 AI에서 이 하는 계산이 그래픽스에서 하는 그런 벡터 계산하고 이 매트릭스 계산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AI 강의는 아니지만은 이 얘네들이 그 지금 LLM 모델에서 그 답변하고 하는 것이 그 수많은 문서에서 그 글자들을 벡터로 표시하고 그 벡터들 간에 서로의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 이 매트릭스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거든요. 그 안에 이제 핵심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그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산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칩이 뭔가 보니까 바로 이 그래픽스 전용의 그 엔비디아 GPU인 거예요. LLM 모델에서는 GPU의 그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그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LLM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답변을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연산을 해서 더 좋은 답변을 주느냐가 이제 이슈인데 연산을 다 시켜서 얼마나 빠르게 답을 찾아주고 하느냐가 사실 가장 지금 핵심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은 그런 GPU 공급이 수요를 갖다 못 쫓아가서 지금 뭐 GPU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이제들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몸값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GPU를 사용하는 그 AI 개발자들에게 요 GPU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같이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그 AI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너무나 편리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쿠다 생태계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AI 연구라든지 어떤 AI 산업에 거의 이제 표준처럼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AI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엔비디아 GPU 써야 되고 그 GPU에 그래서 공급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니네 프로그램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 그 GPU를 갖다 이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칩에서 이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설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TSMC에서 하잖아요. TSMC도 같이 막 뜨는 거예요. 그 요즘 뭐 TSMC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이 궁합이 잘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 대응해서 이제 좀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만 했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그런 그 AI 반도체의 그 설계를 생산하거나 뭐 혹은 또 고성능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뭔가를 갖다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나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TSMC 대비해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우려들이 좀 나오고요. 여기에 또 HBM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HBM은 메모리를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갖다 이제 이렇게 하이어러키까지 만들어서 적층을 해서 이렇게 직접 회로가 될 수 있고 더 작은 평면에다가 더 많은 그 메모리를 좀 넣을 수 있는 기술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서울에 이제 땅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제 올려서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 HBM 기술을 삼성전자 놓칩니다. 그게 굉장히 또 큰 그 타격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들은 거로는 그 팀들이 삼성은 굉장히 그동안에 기술 중심으로 굉장히 해와서 그냥 앞선 기술을 갖다 계속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는 것을 회사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앞선 기술이 하지만은 뭔가 상업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비전이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갖다 좀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이 이제 다 뭐 통째로 그냥 나가서 사실은 들어간 것이 SK였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SK가 도리어 이제 이 HBM 기술의 그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추구하는 가치, 기업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흔들리거나 바뀌면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놓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삼성에서도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 주변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항상 믿어왔던 삼성, 그럴 리 없다. 금방 쫓아간다, 이제. 삼성은 역시 삼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보여왔잖아요. 그 여러 위기들을 갖다 극복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기술의 어떤 우위 회사로 보였기 때문에 삼성은 그러나 또 다시 또 뭔가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는데 이것도 사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꺾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데 다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산업 전체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정말 그 어떤 산업의 어떤 그런 방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AI가 확 부각되면서 그 오픈 AI로부터 시작된 그런 그 AI의 높은 파고가 일어나면서 이 반도체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그런 연산 능력이 높은 고성능 그 GPU, 엔비디아, 그 다음에 LLM 모델이라는 건 챗GPT라든지 뭐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그런 그 AI 그 모델들은 어마어마한 데이터들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전 세계 그 인터넷에 깔려있는 수많은 모델로부터 학습을 하려다 보니까 메모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저장 장소. 이 어마어마한 저장 장소의 싸움.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하고는 그런 HBM들, 뭐 이런 기술들 지금 이제 치열하게 지금 이제 기업 간에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 반도체 시장의 과거, 현재 요약을 좀 해보면은 반도체 시장이 미국은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관련 미국 이제 설계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린 생산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만은 제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 분업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의 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그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라든지, 새로운 리스크5 이제 아키텍처, 그런 그 새로운 또 컴퓨터 아키텍처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또 주권에 대한 경쟁들이 지금 현재 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중국은 뭐 미국을 쫓아가지는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최근에는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이 그 칩4라는 규제를 만들면서 아예 이거 안 되겠다. 생산도 이제는 우리 본토 안에서 일어나야지, 이거 저쪽에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공장들 다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TSMC도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좀 오스틴으로 넣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그냥 이제 전체 우리가 설계 생산까지 다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놓치면 이거 이제 우리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그 반도체 독립을 좀 해보려고 지금 여러 기업을 통해서 지금 뭐 그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이슈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칩5의 앞으로는 어떤 전쟁들이 시작될 것인가. 첫 번째는 퀀텀 칩의 전쟁이 앞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이제 반도체는 1과 0의 이진법, P극, N극, 전자 소자들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단어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거. 이 양자는 전자보다 더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이제 빛의 그 소자인데, 양자를 이용한 양자 칩이 앞으로의 기존의 어떤 그 반도체 칩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제 기술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이제 양자 그런데 이게 뭐냐? 우리는 반도체 이거 할 때 이제 몇 비트짜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로서 1과 0을 하니까
4비트다 그러면 10을 갖다가 이제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000으로부터 1111까지. 그럼 1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칩으로는. 그런데 이 양자 비트, 이거 갖다 이제 큐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큐비트는 10이 아닌 그 안에 어떤 중첩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4큐빗이라고 그러면은 4개의 다른 숫자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로서는.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중첩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이제 제 영역은 좀 바뀌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4큐비트다 그러면은 4개의 비트를 동시에 양자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계산으로 4비트를 하나로 그냥 다 줄여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0큐비트다 혹은 뭐 여기 좀 1000큐비트, 10만 큐비트라 그러면은 그 기존의 비트의 그 10만 개 가지의 그 숫자의 조합을 하나로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줄일 뿐만 아니라 이 속도 자체가, 이 연산의 속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건 가히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컴퓨팅 분야에.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컴퓨터가 수천 년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수분 내에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또 미래의 드림이죠. 기존의 그냥 그 반도체, 이거 갖다 이제 CMOS라고 그래요. 그것도 금속, 산화 처리한 그런 반도체에서 큐빅 반도체로 바뀐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히 우리 인류의 또 혁명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뭐 구글에서는 2030년, 29년까지 뭐 실용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오면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뭐 물론 엔비디아는 지금 그 고성능 연산 칩을 만들어내는 회사니까 또 그 회사의 입장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10년 안에는 전혀 상용화 될 수는 없다. 앞으로 이게 얼마가 걸릴지 모른다. 이제 이런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용화까지에 대한 좀 이슈는 있어요. 근데 여기 좋아지는 것들, 신약 개발이라든지 좀 금융이라든지 뭐 암호 해독, 기후변화. 지금 우리의 칩 가지고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확하게 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양자 칩으로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희망적인 기대들이 있긴 한데, 가장 큰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칩은 분명하거든요. 전류가 흘렀다 1, 안 흘렀다 0. 아주 분명하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 상태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갖다 이제 디코헤런스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 상태를 표현하는 요것이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정하느냐, 오류를 어떻게 보정하느냐, 이거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금방 해결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초전도체의 어떤 냉각 문제, 섭씨 마이너스 273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초전도체의 어떤 냉각 문제.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저도 어떤 뉴스에서 또 국내에서 뭐 아주 실온상에서의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는데 또 그냥 쓱 사라지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100만 큐비트 뭐 이런 식으로 막 확장할 수 있느냐. 겨우 뭐 구글에서 예전에 보면 300큐비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제이슨왕은 최근에 자꾸 이제 뭐 너무 엔비디아가 잘 나가니까, 야, 근데 양자가 나오면 너네 이제 또 쫄딱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제이슨왕은 적어도 10년 안에 절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양자 컴퓨터는 우리 앞으로의 칩워의 굉장히 복병이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래의, 이거는 전쟁이라보다도 이게 요즘 나타나는 현상의 또 이슈들인데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AI 센터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도 자기네 뭐 AI 인프라 구축하고, 우리 좀 국가에서도 좀 최근에 뭐 국가 AI 센터 지금 뭐 설립한다고. 근데 이 센터라는 건 다 저장소하고 이 프로세스할 수 있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엄청나게 확보하고 이거 연산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AI 칩들 이거 좀 확보해서 엄청나게 큰 국가 단위의 뭐 AI 센터들을 이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기업은 기업대로 하고. 근데 저희 학교에 어떤 다른 교수님 KT에 이제 오래 계셨던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자기가 옛날에 보니까 그 인터넷, 그 모바일 시대 막 이제 넘어올 때 이 텔콤 회사들 뭐 SK, 뭐 KT, 뭐 LG U 플러스 뭐 이런 데서 자기네 통신망 막 까는 거 경쟁한 거 비슷한 것 같다. 왜냐하면 SKT 쓰면은 어디 가도 다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LG도 막 깔고 그러니까 서로 막 중복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게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거 갖다 잘 전체적으로 좀 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면은 사실은 망을 하나만 깔아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 AI 센터라는 것도 이거 좀 잘 효과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엔비디아 칩,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그 메모리 이런 거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슈다. 이것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또 미래에 칩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또 글로벌 차원의 AI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이건 사실 또 그런 전기의 이슈도 또 있거든요. 워낙 큰 그런 크라우드 센터들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효율적, 그러니까 AI 리소스의 최적화, 뭐 전력의 효율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칩은 에브리웨어, 뭐 모든 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하다못해 뭐 집에 있는 그런 청소기라든지 뭐 모든 거에 이제 칩은 다 이제 장착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보안의 이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점점점 이제 그런 우리 기기가 우리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노출시키고 또 우리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시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들, 이 칩들이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복제해서 이제 쓰는 그런 이 클론 칩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청소 로봇이 따르면 청소 로봇의 클론을 만들어서 마치 청소 로봇이 보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내가 어떤 다른 곳에서 다 이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칩 자체도 우리가 마치 자동차도 자동차 번호를 다 넣고 뭐 우리 가전제품 다 기기 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칩도 이제는 유니크한 칩 레벨의 어떤 그런 아이디, 지문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칩을 좀 컨트롤해야지 어떤 신뢰성과 보안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와야 된다. 이제까지는 그냥 뭐 만들어내고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제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보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우리가 해커 뭐 방지하니까 컴퓨터에도 뭐 그런 거 이제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칩 레벨의 유니크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보안성,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점점점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이 칩에다가 그런 이제 아이디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저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고, 그러나 이제는 칩이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모바일기에 들어가고, 국가 산업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클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이슈는 개인화된 어떤 칩 기반의 또 맞춤형 LLM, 뭐 어떤 웹 3.0 기반의 어떤 레그, 뭐 이제 이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런 것들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AI 시대에 LLM 모델이 이제 만들어지고 LLM을 통해서 뭐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 칩들이 더 고성능화되고 가격이 또 떨어지고 또 메모리도 이제는 그런 고집적으로 이제 닫힌 구조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나 자신의 어떤 나의 LLM을 갖다 이제 구축할 수도 있다. 이제 미래. 지금은 그냥 어떤 큰 플랫폼 단위 혹은 기업 단위의 LLM을 구축하게 되는데 또 그런 걸 서포트하는 칩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런 칩들을 누가 이제 또 공급하느냐가 또 미래 경쟁에 굉장히 큰 이제 또 이니셔티브를 주게 될 것이다. 이건 마치 일반 반도체 전쟁에서 그냥 국방 수요만 하다가
일본이 이제 일반 그 이 전자제품을 확 넓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LLM도 그냥 큰 단위에서만 이렇게 서비스 하다가 그냥 개인화로 그냥 확 되는 순간 이 수요는 또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개인화된 LLM 칩, 이건 또 누가 만들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굉장히 이제 큰 경쟁이 이제 될 것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웹 3.0 집에서 이제 제가 또 웹 3.0 포럼 또 의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웹 3.0이라는 것은 우리가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받잖아요. 뭐 우버 이렇게 큰 플랫폼 중심의 인터넷에서 이제는 개인화된 인터넷 시대로 간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데이터의 주권, 소유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그 데이터가 사용되면은 그걸 보상받고 그 또 자기의 서비스도 개인화시키고 하는 어떤 개인 중심의 인터넷의 변화가 바로 웹 3.0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LM이 이제 개인화되고 내 데이터가 내 것으로 소유가 인정되고 만약 내 것을 다른 LLM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서로 보상해주고 뭐 이런 시대로 이제 갈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화된 칩, 뭐 맞춤형 LLM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칩 기반의 AI 최적화, 또 3.0 생태계와의 연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 맞춤형 AI 비서라든지 또 산업에서의 맞춤형 AI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그 알트만이 이미 이제 그 AI의 발전은 황해 법칙을 넘어섰다. 모아의 법칙, 죄송합니다. 황해 법칙은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거죠. 이제 모아의 법칙이 바로 이제 그 18개월마다 이 반도체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그 집적되는 이 메모리의 용량이 이제 2배씩 올라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AI는 지금 이 모아의 법칙을 갖다가 넘어서고 있다. 그냥 1년 만에 뭐 90% 이상 막 향상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앞으로 곧 그런 어떤 개인화된 그런 그 AI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에 또 하나 또 빵 하고 좀 세상을 울리게 한 것이 바로 딥시크입니다. 이 딥시크는 중국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메이징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은 그런 지금 고성능 메모리라든지 엔비디아의 최고의 레벨의 칩들을 중국은 지금 수입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세컨 티어, 예전 거 가지고도 돌아갈 수 있는 LLM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챗GPT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딥시크입니다. 이 딥시크는 메모리도 적게 사용하고 GPU의 성능이 좀 떨어져도 똑같은 지금 챗GPT와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도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요. 챗GPT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걸 계속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메모리도 그만큼 안 들고 GPU 성능이 좀 적어도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점점점 메모리 성능은 작으면서도 똑같은 성능을 내는 그런 걸로 이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막 떨어지고, 그렇게 칩 많이 필요 없네.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또 혁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혁신에 또 이 소프트웨어 혁신이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미래에 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칩워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술의 시작으로부터 산업화의 흐름들, 또 지금 다시 또 AI 시대가 오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또 미래의 이제 양자 시대, 또 미래의 어떤 보안, 또 이제 미래는 소프트웨어가 또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되면서 또 이 칩이 또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이런 경쟁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술의 전쟁은 굉장히 심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IT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실세계,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는 실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디지털 세상, 인터넷, 이런 메모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상.
사실은 예전만 해도 이 디지털 세상은 이 실세계를 보조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뭐 전산부서다 그러면은 현업을 서포트하는 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디지털 세상의 경쟁력이 현실 세계의 경쟁력을 우지좌지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6, 7년 전에 그 MIT의 그 경영학 그 웨일이라는 그 교수님은 그 보고서에서 거의 그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이미 세상에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쭉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조사해 보니까 디지털 경쟁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없는 기업들보다 한 30% 마진율도 높고 이익도 높더라. 이게 바로 6, 7년 전 그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경쟁력이 없으면 현실 세계 경쟁력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세계의 경쟁력만 고집했다가는 도리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쟁력을 놓침으로써 현실 세계의 어떤 헤게모니를 놓치는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쟁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는 구축의 바로 핵심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반도체는 뭐 이 디지털 세상의 뭐 그 석유와도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마치 우리 세상에 그 산유국이 얼마 안 되고 그걸 공급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막 우리 삶이 우지자지 되니까 그런 어떤 중요성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표현은 이 반도체는 디지털 세상을 구축하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빌딩 지려면 다 콘크리트 있어야 되고 시멘트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건물 자체가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콘크리트 시멘트로 자기 집을 져야 되고, 회사도 그걸 져야 되고, 국가도 져야 되고, 도로가래. 이거 다 반도체로 가는 겁니다. 디지털 세상. 이것이 구축되고 나면은 이것을 돌아가게 하는 동력은 바로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합을 이루었을 때 바로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지고 거기서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콘크리트나 세멘트가 공급이 안 되면 짓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 간의 어떤 그 미래의 경쟁은 점점점 심화될 것이고, 여기서의 헤게모니를 잡는 사람이 정치의 헤게모니도 잡을 것이고 세상의 헤게모니도 잡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에서 생각한, 우리가 기술의 주권을 가져야 이제 정치적 주권을 갖는다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되지도 못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우리는 기술의 주권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우리는 미래의 기술의 어떤 이 자주권, 기술의 어떤 우리의 그 경쟁력,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있다.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럼 그랬을 때 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 세계에 돌아가는 지금 미국, 일본, 뭐 대만, 우리나라, 또 중국, 소련 이런 구도 하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과 어떤 전략을 가져야지 계속해서 어떤 이 기술의 경쟁력을 가져가면서 우리 어떤 이 국가의 어떤 경쟁력, 또 국가의 어떤 자주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고, 지금이 굉장히 그것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튼 뭐 기술하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이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칩워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 다시 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가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